모든 F15, F16을 F35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이유. 2019년 12월 12일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 모든 나라가 가지고 싶어하는 꿈의 전투기 F-35 Lightning II.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물건은 없는 법입니다. 당연히 F-35도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장점이 단점보다 많거나 그 단점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좋은 물건이 되는데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바로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해외 기사는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에서 2019년 12월 12일에 게재한 기사로서 원래 제목은 F-35 Would you spend $1,500 billion on a plane that can fly? F-35 제대로 날지 못하는 비행기에 1조 5천억 달러를 쓰시겠습니까? 입니다. F-35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꽤나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기사 제목이겠지만 실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F-35의 장단점을 꽤 정확하고 상세하게 짚어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35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4세대 전투기인 F-15, F-16, F-18, EF 슈퍼 호넷과 함께 운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든 F-15, F-16을 F-35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이유로 다시 정해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F-35 단일 품목만으로 공군력을 구성한다는 아이디어는 F-35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단점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는 KF-X가 최소한 F-18, EF 슈퍼 호넷 정도의 성능만 나와도 F-35와 짝을 이뤄 상호 보강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F-15급의 성능까지 나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기사 원문이 워낙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기사 번역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F-35 Lightning II 합동 타격 전투기는 전투기 자체 가격 4,060억 달러, 한화 약 474조 4천억 원에 예상 수명 기간 동안의 운용 비용을 합쳐 1조 5천억 달러, 약 1,749조 원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체계로 추정된다. 사실 이 가격마저도 끝없이 발생되고 있는 초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다. 어떤 사람은 F-35가 그렇게 비싼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높은 비율의 GDP를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 미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군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최근 수십 년 동안 공군력에 관련된 자산을 가장 중요한 군사장비로 강조해 왔었다. 또한 미 공군, 해군, 해병대는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F-35를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호주, 벨기에, 덴마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터키의 공군이나 해군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언급된 나라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F-35의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F-35 개발 계획은 대표적으로 잘못 관리된 프로그램이며 끊임없는 예산 초과를 초래한 것으로도 악명이 높을 뿐 아니라 원래 예정보다 훨씬 뒤처진 개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 국방부 펜타곤은 완전하게 가동되는 F-35 시제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개발과 생산을 병행하는 동시 생산, concurrent production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설득되었던 것이다. 현재 로키드 마틴은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버전의 F-35들을 출하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부품과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나중에 비싼 비용을 들여 다시 개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F-35를 조달하는 과정과 연계된 과거에 발생했던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잘못된 점을 모두 열거하여 기사를 쓴다면 아마 세지도 못할 만큼 많은 수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개발 프로그램 관리가 엉망이더라도 F-35가 최소한 괜찮은 전투기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F-35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1990년대를 돌이켜보면 미 공군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신속하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극도로 은밀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이 전투기는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의 공중우세기로 군림했었다. 그러나 F-22 랩터는 지상 공격 역할에는 최적화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에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4세대 전투기들을 대체하여 구축하고 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80대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이 중 120대가 일선 전투부대에서 운용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도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 국방부는 결국 F-15, F-16, FA-18, AV-8 해리어 등 4종류의 전투기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수의 합동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전념했다. 이전에도 UK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폭기 개발을 추진했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었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와 보잉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고 결국 록히드 마틴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렇게 선정된 합동 타격 전투기 JSF는 F-22 랩터와 달리 우방국에도 판매될 수 있는 좀 더 저렴한 버전의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합동 타격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까다로웠던 점은 F-35를 수직 이착륙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미 해병대의 주장이었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해병대원들은 항모보다는 작은 강습 상륙함이나 해외 전진기지에서도 출동이 가능한 해리어 같은 전투기를 원했다. 하지만 F-35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로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했던 기술적인 타협은 전투기로서의 성능에 있어서도 타협을 의미했고 결국 F-35는 전통적인 전투기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록히드 마틴은 실제로 러시아가 만든 수직 이착륙 제트기인 야크 41의 시제품 설계도를 입수하여 항공역학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지닌 기체를 만들려 노력했었다. 검투사가 아닌 저격수. 간단히 말해서 수직 이착륙 버전인 F-35B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중량과 덩치가 더 큰 동체로 인해 F-35의 모든 변형 형태들은 성능상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4세대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F-35의 전반적인 성능이 오히려 명백하게 4세대 전투기보다 열세인 모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F-35의 최대 속도는 마하 1.6으로 마하 2에서 2.5로 전속 비행할 수 있는 F-16 및 F-15와 비교된다. F-35의 실용 상승 한도 서비스 실링은 5만 피트 15.24km인데 다른 모델들의 경우 실용 상승 한도는 6만 피트 18.29km에 이른다. 2015년 미 공군은 F-35를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F-16D와 함께 단거리 근접 공중전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F-35의 테스트 파일럿은 더 민첩한 상대와 상대할 때 F-35의 회전 반경이 너무 크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진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평가만으로 F-35가 형편없는 전투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노르웨이의 F-35 조종사는 본인이 작성한 포스트에서 고양각 공격, High Angle Server Attack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칭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 Lightning II는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공대공 전투에 운동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미 공군과 록히드는 F-35가 애초부터 가시거리 내에서 벌어지는 근접 공중전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전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피탐성이 낮은 스텔스 전투기는 적들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스텔스 능력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최대 100마일, 16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AIM-120D나 영국의 미티어 같은 새로운 시계외 전투용 장거리 미사일들은 F-35에 적기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멀리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준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이 개발한 우수한 A사 레이더, 능동형 위상배열 전자레이더의 성능에 의해 지원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F-35는 공대공 전투에서 일종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좋은 발사 각도가 나올 때까지 사냥감을 먼 거리에서 추적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무기를 발사할 수 있지만 보다 더 빠르고 기동성이 좋은 적기가 F-35의 발사 지점을 역탐지하여 보복이 가능할 만큼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전에 재빨리 전장에서 이탈하여 귀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더 격렬한 공중전이 예상된다면 공중전에 특화되어 있는 F-22가 대신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가 실제 전투에서 다른 전투기를 격추한 사례가 아직 없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실전에서는 몇 차례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4세대 전투기를 상대하는 F-35가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인가는 작전상 경험보다 이론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미 공군은 F-35가 실전이 아닌 훈련에서 더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난 4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15대 1이라는 압도적인 격추율을 보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은밀하게 접근해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적기를 격추시킨다는 전략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탐성이 낮은 특성 때문에 F-35는 언제 적기와 교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적으로부터 언제 철수할 것인지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중전 훈련은 공중전에 대한 여러가지 추정이 정확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실제 성능에 대한 훌륭한 예측 변수가 될 수 있다. F-35의 공중전 훈련에 적용된 추정들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실제 전투에서는 훈련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실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온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이 얼마나 높을지에 대해서도 큰 의문이 남아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상 명중률이 50%만 되더라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여기서 F-35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 공군이 베트남전 당시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을 과대평가했던 탓에 북베트남 전투기들과 실전에서 격돌했을 때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F-35 반대론자들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도 적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못하면 X밴드 목표물 추적 레이더에 감지되기 때문에 만약 적기가 가까이 접근한다면 F-35가 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게다가 최소한의 적외선 신호를 발산하도록 최적화되었다고는 해도 스텔스 전투기는 여전히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치 IRST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지상을 기반으로 설치되어 있는 저대역 레이더를 사용하면 스텔스 전투기라도 추적이 가능하다. 보통 이러한 저대역 레이더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직접 교전을 시도하기는 힘들지만 요격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 근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조준 레이더를 통한 단거리 매복에 이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저대역 레이더를 이용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매복 작전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 상공에서 F-117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술이기도 하다. 또 다른 전술은 워싱턴 소재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 시뮬레이션에서 F-35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 전투기들에 의해 F-35 전투비행단이 격파된 적이 있는 전술이다. 이 전술의 핵심은 바로 물량으로 질을 압도하는 것인데 다소의 전투기 손실을 각오하고서 저가형 전투기를 대량으로 투입하여 F-35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단거리 근접 전투 상황으로 몰아가는 전술이다. F-35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빈틈없는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유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는 벡터 추력 엔진을 장착한 고기동 제트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 항공기 제조업체의 견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미 공군의 공중전 교리는 스피드를 통한 고에너지 상태 유지와 스피드와 맞바꿀 수 있는 고도를 강조한다. 전투기가 극도로 타이트한 회전을 하게 되면 미사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후속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고도와 속도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게다가 미국의 AIM-9X나 러시아의 R-73과 같은 최신형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전투기의 방향을 돌리지 않고서도 헬멧 조준 장치를 통해 적기를 겨냥할 수 있다. 이러한 미사일은 최대 80%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단거리 근접 공중전에 필요한 기동성을 쓸모없는 이슈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최신형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의 뛰어난 성능과 헬멧 조준 장치 덕분에 기동성이 아무리 좋아도 시야 내 전투에서 격추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비록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어진 F-35는 내부 무장창이 협소하기 때문에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AIM-9X를 탑재할 수 없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불충분한 무장 탑재량과 짧은 전투 반경.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F-35가 보유하고 있는 무장 탑재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의 문제이다. F-35가 은밀함을 유지하려면 외부 무장을 장착할 수 없다. 결국 F-35의 총 무장은 내부 무장창으로 운반되는 미사일 4발의 25mm 캐논으로 제한된다. 내부 무장창은 최종적으로 미사일 6발을 장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무장 탑재량은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는 8개에서 10개의 하드포인트 무장 장착 설계점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빈약하다. 스텔스 모드인 F-35의 지상 공격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스텔스 모드에서 F-35의 무장 탑재가 가능한 내부 공간은 5,700파운드, 2,585kg 정도인데 반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4세대 전투기의 외부 무장 탑재 가능 공간은 무려 15,000파운드, 6,803kg 이상으로 F-35의 무장 탑재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솔직하게 록히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에 스텔스 모드가 아닌 날개에 16개의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하고 최대 22,000파운드, 9,979kg의 외부 무장을 허용하는 F-35의 비스트 모드를 대외적으로 광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비스트 모드 구성은 가설로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다. 무장 탑재량, 페이로드는 또한 작전 반경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35가 레이더 반사 신호를 최소화시켜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에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수하게 내부 연료통만을 이용하는 F-35 라이트닝은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보다 내부 연료통의 길이가 더 길다. F-35의 내부 연료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항속거리가 2,800km 정도인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FA-50의 기본 항속거리가 2,592km 정도입니다. 내부 연료만으로 움직이는 F-35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반면 F-15의 기본 항속거리는 5,600km 정도입니다. 불행하게도 F-35의 작전 반경이 좁다는 사실은 육상의 공군기지와 항공모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F-35가 공군기지를 파괴하거나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급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공중급유기 역시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해군이 스텔스 무인 드론 급유기를 도입하지 않는 한 적절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미 국방부는 F-35의 지상 공격 능력에 대해 단순한 이유로 낙관하고 있다. 그들은 전자전 공격기, 와일드 위젤 엔티샘 전투기, 호위 전투기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타격 패키지를 구성하지 않고도 F-35가 점점 더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는 적국의 통합 방공 시스템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F-35는 지상 방공망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지만 위험에 처한 지연기가 적어진다면 좀 더 쉽게 적진을 통과해서 지대공 미사일 포대들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화된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F-35 지지자들은 또한 F-35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설계된 기체임을 강조한다. F-35는 주변 환경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 링크를 통해 아군에게 전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교한 센서를 가지고 있다. F-35 조종사들은 자신이 조종하고 있는 F-35의 후위를 볼 수 있는 최첨단 헬멧을 사용한다. F-35의 캐노피는 뒤쪽으로 잘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조종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F-35의 임무 시스템 컴퓨터는 자동으로 임무 지침을 다운로드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물류 컴퓨터는 독점적으로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 기술자들에게 상태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다. 펜타곤의 미래학자들은 F-35를 이용한 새로운 네트워크화된 전쟁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각각의 F-35 전투기는 별개의 무기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더 큰 전투기계를 위한 센서 노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센서 노드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물리적인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감지 기능과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장치를 뜻합니다. 물론 F-35를 네트워크화된 패러다임의 절정으로 보는 시각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전의 그 어떤 군용기보다 해킹 공격과 다른 전자전기의 전자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뜻이며 디지털 기습 공격을 통해 많은 수의 스텔스 전투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미국 공상과학 드라마 배틀스타 갈락티카의 시나리오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 해커들이 록히드사의 컴퓨터에 2차례 침입해 F-35의 설계도를 훔쳐갔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중국의 J-31 스텔스 전투기가 왜 미국의 F-35를 많이 닮았는지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전반적으로 F-35의 비용이 급증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작업의 지연 현상이 심각해져 감에 따라 미 국방부는 가까운 시일 내로 예정되어 있었던 F-35의 주문량을 눈에 띄게 줄이거나 지연시키기 시작했고 F-15, F-16, FA-18을 2040년대에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은 이제 FA-18 슈퍼호넷 3개 대대와 함께 F-35 2개 대대를 항모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른 군에서도 F-15, F-16, F-22들과 협력하는 F-35로 구성된 비슷한 부대 조직을 구성하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다. 4세대 전투기를 완전히 교체하기보다는 특유의 스텔스 특성과 네트워크 센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4세대 전투기들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바로 F-35일 수 있다. 예를 들어 F-35는 미리 전방으로 침투해서 적의 전투기, 레이더, 미사일 포대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다. 그런 다음 F-35는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뒤따라오는 중무장된 F-15 이글이나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의 요격과 공격을 조정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이 발사한 미사일을 목표물까지 유도해 줄 수도 있다. F-35 프로그램은 실패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으며 이미 이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원을 생각하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펜타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유망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되지는 않은 새로운 공중전 패러다임이 F-35 단전들로부터 나타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비용, 계속적인 지연과 고장, 그리고 높은 운영 비용 때문에 F-35 라이트닝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4세대 전투기들과 함께 전선에 나설 것 같다. 지금까지 2019년 12월 12일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번역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스